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꼭 알아야 할 핵심 소식들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치, 경제부터 국제, IT까지. 맞아요. 이 소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소식은 정치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가 결국 해치 수순을 밟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1948년에 창설됐으니까 거의 78년 만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부대로 지목됐던 게 결정적이었겠죠. 그렇죠. 사실 과거 국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현대사의 고비마다 항상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방첩 정보나 안보 수사 같은 핵심 기능들은 다 분산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응답자의 무려 81%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더라고요. 81%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네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당 간의 대립을 꼽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지점은 그 갈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걸 물었을 때였어요. 아, 네네. 1위가 여당도 야당도 아닌 강성 지지자였습니다. 21%로요. 아,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는 거네요, 시민들은.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뒤를 여당, 대통령, 야당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지지 정당에 따라서 갈등이 언제부터 심해졌는지 그 기억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른 역사를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당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적대 대상은 13%에 불과했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클 뿐이지 대다수 시민들은 그래도 대화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치권의 통합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셈이죠. 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기록적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조 원,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사상 최대 실적이고 코스피도 지금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찍으면서 5천 시대를 말 그대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의 1등 공신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AI 열풍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이제는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메가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사이클이요? 네, 반도체 부문에서만 거의 17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걸로 추정되니까요. 이야, 또 다른 뜨거운 경제 주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주사 대신 먹는 약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네,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월 149달러 수준인데 이게 주사제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와,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변화는 복제약의 등장이죠. 아, 특허가 만료되는군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인도, 중국 같은 곳에서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풀립니다. 벌써부터 인도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약의 30% 수준 가격으로 복제약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가 우리 소비 생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보니까 이 치료제를 투약한 가구는 식료품 비 지출이 줄었어요. 특히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류 소비가 10%나 감소했습니다. 식욕이 조절되니까요? 네, 대신 그 돈으로 의류나 화장품, 레저용품 소비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소비 패턴 자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소비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시선을 국제 뉴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이게 더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서 무려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66개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국방 예산을 50% 이상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행보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맞물려서 해석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의 원유 유통과 수액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석유 이권을 선점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압박이 거셉니다. 일본을 상대로 히코리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네요. 네, 히토류 같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면서 심지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막는 2차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바로 오지 않나요? 그럼요. 이게 한국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걸 쓰는 우리 배터리 산업 같은 곳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얽혀있네요. 자, 그럼 IT 테크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역시나 올해도 AI가 모든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 말 그대로 물리적인 AI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AI가 이제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아,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정말 화제였죠. 네, 그 영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냥 걷는 수준이 아니라 공구를 들고 움직이던데요? 맞아요. 이걸 2028년에는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13.8%나 급등하기도 했죠. AI의 활용 방식 자체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성형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도 나왔더라고요. 아,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채팅 방식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어떻게 벗어나는 거죠? AI가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서 지도나 달력, 아니면 결제 버튼 같은 그래픽 UI를 실시간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아는 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글의 디스코 브라우저가 바로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한편 오픈 AI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주는 챗 GPT 건강 기능을 출시했는데 편리함 이면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전기입니다. 정확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국제뉴스에서 봤던 베네수엘라 석유 문제가 여기서 또 연결되네요. 그렇죠.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는데도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석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 설비가 너무 낡아서 단기적으로 유가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유가 $50 같은 목표는 좀 정치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건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미국의 큰 그림입니다.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미 에너지부가 우라늄 농축 시설에 $27억 투자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가벼운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화전시 분야입니다. 추운 겨울이라 실내에서 즐길 만한 소식들이 많네요. 네, 서울 시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다양한 무료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텍스트의 붐, 텍텍 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독서랑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작가와의 만남이나 인문학 강의, 또 각종 체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겨울 축제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식도 있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경북 안동의 암산 얼음 축제가 전격 취소됐다고 합니다. 아, 얼음이 안 얼어서요? 네. 그리고 경남 양산의 원동미나리 축제도 주민 고령화 문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반면에 강원도 홍철과 평창의 송어 축제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식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네요. 네, 구직활동 지원금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죠? 네, 북세청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 FTA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미국산 소고기나 우유 같은 45개 농축산물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살펴봤네요. 특히 저는 CES에서 본 그 생산팀장 AI 로봇의 등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미래 공장의 모습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생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완벽한 팀장이 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새로운 역할과 기술이 가장 중요해질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인간과 로봇의 진정한 협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각자의 현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한 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